안녕하세요. 다부다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이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독 선별 도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부터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는 실제 진행하기 앞서서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를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독 선별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 요원으로서 중독의 기본적인 의미와 주요 특징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검사의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 있는 이 사진들은 우리가 캠페인 현장에서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를 활동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QR코드를 이렇게 참여자들 향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러한 QR코드를 통해서 중독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활동이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는 중독 위험군을 선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음주체질 검사도 중독 위험군을 선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차이점이 음주체질 검사는 술 해독 능력이라는 유전적인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 전반의 중독 위험군을 선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술, 스마트폰, 도박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모바일 자가 검사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단어를 쪼갤 수 있죠. 자가 검사라는 말은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혈압 검사처럼 기계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검사는 일단은 아니에요. 참여자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문항을 체크하는 검사고요. 그렇다 보니 참여자가 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캠페인 현장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종이를 들이고 직접 문항을 체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옆에 가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솔직한 답변을 조금 유도하는데 좀 불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노인층이라든지 이렇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모바일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종이로 드리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대학생들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활용하다 보니까 외부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감이 좀 감소되고 솔직한 답변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 30대 경우에는 핸드폰을 활용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독 선별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행 요원으로서 중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사진의 그림들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숙자라든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라든지 폐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사진들은 중독 행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조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중독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는 이런 심각한 손상만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진행성 질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갑자기 어느 날 중독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 노출되다 보니 중독 위험성이 심각해지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참여자들을 만날 때 참여자들이 중독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중독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일단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위험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뭐냐 하면은 중독과 관련된 행동의 조절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독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3가지 주요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사처럼 진단을 내리거나 상담 현장에서 구체적인 손상 정도를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독 선별을 할 때 기본적인 이런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고 참여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절 실패 부분이 있어요. 조절이 실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독 행위와 관련돼서 생각이 났을 때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를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중독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중에 내가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반복됐을 때 그 심각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러한 조절 실패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손상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독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반복된 중독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걱정이라든지 주변과의 마찰도 발생하고요. 이런 주변의 걱정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지각을 한다거나 직장생활에서 결석이 잦아져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소득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사고 현장의 어떤 위험에 계속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금이나 합의금 등의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직접 겪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에서 증상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진단 지표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여자들을 바라볼 때 일상생활 손상이 어떤 중독의 위험 신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리적 반응이 있는데요. 중독의 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내성과 금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성은 술로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 술을 마셨을 때 느꼈던 만족감, 예를 들면 기분 좋음, 그리고 우울감이 해소되거나 스트레스 해소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조금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된다든지 이런 만족감, 개별마다 다르겠죠.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술을 먹는 과정에서도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빈도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금단 증상은 이런 중독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리적으로 예민해진다거나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도 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손떨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은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환각 증상도 생기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벌레가 몸을 기어다닌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금단 증상은 근데 문제가 다시 중독 행위를 했을 때 증상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재발의 어떤 신호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상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여자들을 좀 만나게 되면은 조절 실패, 일상생활 손상, 생리적 반응 이런 중독의 주요 특징과 앞에 말씀드린 중독의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은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제 진행 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예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진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는 핵심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PDF 카드 캠페인 진행 때 드리는 홍보물, 에롤더나 뭐 볼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QR 링크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콜 패치 같은 경우 진행할 때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R 링크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실제로 접속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자가검진 시작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직접 들어가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댓글창에 이 링크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작성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 원칙을 좀 안내를 드려야 돼요. 이 이제 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와 주고받는 정보라든지 이 개인정보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드리고 안심시키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잘 안 보이긴 해요. 학교는 조금 정확하게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생년월일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조금 편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신입생 생년월일 경우에는 현재 월일까지밖에 체크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입생 현재 만약 2004년생이에요. 근데 실제 생년월일이 2004년생 5월 3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캠페인 당일 일자가 3월 15일이면은 3월 15일까지밖에 체크할 수가 없어요. 5월 30일자를 체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캠페인 당일 일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도는 그대로 2004년생으로 하고, 그리고 문안 작성 부분은 뒤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홍보물 배부는 참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에롤더나 동물 볼펜이라고 볼펜을 드린 후에 이 중동 모바일 자가검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드린 후에 3주 이내로 문자 발송이 되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기프트콘은 기한 연장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기한 안에 꼭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내가 음주 체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7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는 음주 체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아까 문항 작성 시에 안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 알코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최근 1년간을 음주 경험을 기준으로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잔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표준잔은 일단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본 잔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잔을.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 잔이 있죠. 떠오르는. 그리고 맥주는 맥주 글라스 잔이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잔들을 기준으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유는 참여자별로 주로 마시는 술도 다르고 술의 어떤 용기도 다 달라요. 맥주라 하더라도 캔맥주로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 캔맥주 중에서도 다 용량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1표준잔을 정하고 그 1표준잔을 알코올 함량된 양을 기준으로 잡기도 해요. 근데 양을 막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측정하기도 어렵고 막 그람수로 돼 있는데, 소주 한 잔에 든 게 맥주 글라스 한 잔에 든 거랑 같은 알코올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시는 주종의 잔수로 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음주 체질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랑 미진행하는 경우로 나눴고요. 이렇게 조금 예시를 참고해서 실제 선생님들 편한 용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 안내 부분에는 피드백 카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한 후에는 이렇게 검사 결과 화면이 떠요. 알코올, 도박, 스마트폰 이렇게 중독이 종류별로 뜨고 그에 해당되는 점수, 그리고 해당되는 점수에 대한 해당 유형이 떠요. 간단하게 결과 안내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군으로 나눠지는데 적정 음주군, 그리고 위험 음주군,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눠지고요. 도박 같은 거는 문제 없음, 중간 수준의 문제, 심한 수준의 문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눠져요. 굳이 점수를 외우거나 유형을 막 꼼꼼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검사 결과지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저위험군이고 중간에 있는 건 중위험이고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건 고위험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중위험군부터는
위험도가 높다고 조금 판단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방법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3가지 정도의 유의사항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만나는 대상층이 대학생이라는 점이고요. 대학생의 시기적인 특성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성인으로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생활 습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성이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방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술 같은 경우에 아까 알코올 사용량의 추정군, 가장 고위험군은 원칙적으로는 조절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우려돼서 단주가 필요하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 상담이나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전달드리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음주 습관의 경우에는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한 습관이나 어떤 음주 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청 심각한 경우에는 단주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 과정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끼리 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약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독 모바일 자가검사는 총 3가지 종류로 진행을 하잖아요. 도박이랑 스마트폰, 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교 교내에서 진행을 하게 될 때 수업을 마치고 몰려와요. 그래서 자세하게 3가지 검사에 대해 다 설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전달력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중독 예방 효과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 약속상 술을 중심으로 전달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술이 문제가 없어서 다른 위험군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위험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도 위험하고 다른 위험군도 위험성이 좀 높으면은 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되 다른 위험군에 대해서도 좀 찝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참여자들을 만나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중독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중독의 자체 특성상 다소 좀 숨기고 싶다든지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불쾌할 수 있는지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나눠지게 돼요. 결과를 안내를 할 때 문제다, 뭐 잘못됐다 이런 지적의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으로 힘들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걱정스럽다라는 이런 말로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위험성 낼 후에 그리고 어떻게 조치야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를 전달할 때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무적이나 강요적인 말투를 전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뭐뭐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권유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엄청 고위험군인데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점수 결과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전달이 필요한데 좀 얘기를 명확하게 드려도 되는지를 사전에 동의를 물어보는 것이 약간의 팁으로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참여자가 느끼기에 배려를 받는다든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를 고려해서 검사 결과를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